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 중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자, 바로바로 정희원 교수님이신데요. 우리 정희원 교수님은 이제 노년내과로 책도 워낙 많이 쓰시고, 유퀴즈에도 나오시고, 네, 정희원 교수님이 저희 내과 의국 1년 이제 후배시거든요. 근데 노년내과 관련한 질문을 이제 구독자분께서 올려주셨는데, 저도 좀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교수님께 여쭤보고 저도 좀 강의 들을 겸해서 모시게 됐고요. 원래는 교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요새 의정 사태 때문에 둘 다 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줌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영상에서 뵐게요. 정희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아유, 정희원입니다. 우리 정혁 교수님 저기 어디 뭐 유퀴즈나 이런 엄청난 채널에 출연하시고 저희가 아마 우리 정 교수님이 출연한 채널 중에 제일 조그마한 데가 아닐까 싶은데 진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네. 즐겁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머리가 되게 네. 멋있어지셔서 더 아유, 젊어지신 것 아닙니다. 같아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교수님, 저희가 이제 가끔 구독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 답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네, 조금 답하기 어려운 이제 질문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제 읽어 드릴게요. 자, 네, 보통 이제 지방간 환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네, 살을 빼야 되는데 나이 드신 네, 분들은 이게 또 살 빼는 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관절도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분의 그 고민은 그겁니다. 다이어트 균형 맞추기가 노년에는 힘들어집니다. 신경과에서는 뇌 보호를 위해서 60세 이상 다이어트 금지, 노년의학과에서도 근감소 보호를 위한 다이어트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지방간 환자 입장에선 당연히 체중 감량이 답인데 음, 어떻게 좀 밸런스를 이루며 목표를 달성할 음. 수 있을지 조언을 좀 구해봅니다. 이런 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너무 좋은 네, 질문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방간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보면, 뭐 대사 과잉이 지방간을 이제 만드는 거는 뭐 모두가 이제 뭐랄까 동의하는 걸 네, 거고요. 네, 근데 이제 탄수화물 인슐린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60년대, 70년대에는 지방을 많이 먹으면,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또는 몸에 안 좋다, 또는 비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2000년 한 초반부터 한 10년간은 탄수화물이 나쁘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2010년대 중반부터 생각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뭐 요즘에 혈당 스파이크로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급격한 혈당 상승이 결국에는 근육이나 간이 정상적으로 글리코겐의 형태로 에너지를 흡수시키는 것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근육이나 또는 간이 그렇게 건강하게 글리코겐을 흡수할 수 있는 그 스루풋이라 그래야 되죠. 이런 이 속도가 제약이 되다 보니까 이런 플럭스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스필오버가 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간에 쌓이고 그다음에 복부지방으로 쌓이고 또는 근내지방 저는 이제 근감소증을 하다 보니까 근내지방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제 마블링의 형태로 이제 쌓이게 되는 건데 이런 지방들을 이제 뭐 이소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형태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실제로 지방 조직이 형성되기도 하고 아니면 지방 세포가 생기기도 하고 지방 방울들이 이제 들어차기도 하고 이제 지방 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지방 방울들이 이렇게 맞아, 차는 거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인데 물론 이게 그 에너지 과잉도 맞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혈당을 높이는 속도 그리고 또 인슐린이 얼만큼 분비가 되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근육은 상당히 좀 인슐린의 저항성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과 비교했을 때 제가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근육으로 자연 상태에 갈 수 있는 에너지의 고속도로가 1차선밖에 안 되고 지방으로 갈 수 있는 거는 평소에 한 8차선 정도가 되는데 음, 이 8차선이 인슐린을 맞으면은 인슐린이 내 몸에서 나오게 되면 16차선까지도 막 쉽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뭐랄까 더 나에게 들어온 에너지가 더 많은 부분들이 지방의 형태로 특히 이소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이 이소지방은 또 이제 염증 물질을 분비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좋지 않은 지방 호르몬 아디포카인의 밸런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베이지 지방이라고 하는 피하 지방이 열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지방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방들이 열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또 만성 염증 상태를 만들어서 근육은 더 녹이고 또 하나가 이제 렙틴이라고 하는 이
포만감을 느끼는 식욕 맞아요. 억제 호르몬의 호르몬이죠. 저항성을 네네네. 만든다든지, 네, 네. 이런 모든 변화들이 이제 이소지방들이 가져오게 되는데요. 제가 화면을 공유를 조금 네. 해도 될까요? 잠시만 제가 네. 공유 권한을 공유 권한 드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래, 자료도 또 언제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 교수님? 그래서, 네. 네, 와. 우리가 보통은 이제 제일 이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단순당, 특히 이제 과당의 형태의 이런 에너지원들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들어오면은 보통 간에서 대사가 되고, 간에서 이렇게 리포제네시스, 지방을 만드는 작용을 일으키게 되고, 또 지방을 사용하는, 그러니까 간에 있는 지방간을 녹여서 쓰는 작용들은 또 억제를 하게 되고, 이 간에서 대사가 된 다음에 남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복부지방, 여기는 white adipose tissu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부지방 형태로 이제 보통은 이게 안 좋은, 특히 아디포카인들 변화를 일으키고 만성염증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내 몸의 대사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인슐린 저항성을 이제 만들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된다는 것은 근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혈관 속에 있는 탄수화물이 근육으로 들어가는 기능, 그 다음에 근육에서 사용되는 기능, 그다음에 근육을 저장되는 기능,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분자적 기전이 이제 뭐 AKT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인슐린 리셉터 밑에 있는 하위 기전들이 전부 다 이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육으로 가는 에너지의 고속도로는 1차선이었던 것이 그마저도 이제 비포장도로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나머지 이제 안 좋은 엑토픽 팻으로 가는 그런 고속도로는 더 확장된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도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 이제 그러면 그러다 이게 그 환자들이 얘기하는 물만 먹어도 살찝니다가 이제 이런 상태인 걸까요?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정말 네. 기초대사량도 줄어들고, 네. 그리고 또 대사과학 하시는 분들은 메타볼릭 토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음. 결국에 굉장히 기초대사량이 너무너무 줄어들어서 네. 정말 물만 먹어도 살이 찔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가능하군요. 네. 물론 정말 네. 물만 먹으면 찌지는 네. 않지만, 생각보다 인간의 기초대사량의 유격이 굉장히 크다는 게 음. 최근 지난 한 10년간의 연구에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정말 지방을 태울 수 없는 몸으로 만들고, 또 음.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몸을 만들게 되면 정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500칼로리, 600칼로리만 먹는데, 그거를 공교롭게도 예를 들어서 단순당과 정제국물 위주의 초가공 식품으로 먹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 계속해서 이제 나는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이제 몸이 음. 되고, 안 네. 좋은 방향으로 에너지 축적이 되는데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그 시청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실은 이제 지방 간의 치료 효과가 있는 것 중에 대사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를 오히려 축적시키는 물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PPAR 감마 아고니스트라고 기초 연구하는 사람들은 음. 많이 부르고, 내과 의사들은 TZD라고 부르는 네. 약이 있잖아요. 이 네네네. 약은 인슐린 저항성을 좋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지방 생성, 아디포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지방 조직이 생성되는 것을 촉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살은 찌는데 사실은 대사 표현형 자체는 좋아지기 때문에 지방간은 좋아질 수가 있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흔히 이제 전체적으로 먹는 에너지 총량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내 몸의 대사 시스템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먹는다고 했을 때는 매크로 뉴트리언트, 그러니까 거대 영양소의 비율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탄단지를 먹어도 초가공 식품 형태로 먹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게 되고, 이런 식의 이제 어떤 내 몸에 가하는 공격을 계속 주게 되면 이렇게 이런 악순환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 이거를 이제 거꾸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결국에 사실은 근감소도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신경과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치매도 예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뇌플리도 좋아지는, 이게 결국에 같은 일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기초 연구하는 분들은 아예 뭐 그 대사 리모델링, 또는 뭐 저희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볼릭 리포지셔닝을 해서 아예 대사적으로 어떤 내 몸에 시스템이 있는 것을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옮겨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약들도 사실 있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오는 이제 GLP-1 효연제 같은 경우는 물론 넷플리에 효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긴 한데, 네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내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이제 좋게 만들고, 이 대사 표현형 자체를 이제 좋게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그러면 이걸 이제 다 실천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체성분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육을 늘리되 지방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지방을 줄인다고 해도 건강한 지방은 이제 유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열을 생산할 수 있는 베이지 지방은 이제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안 좋은 것들, 엑토픽 팻이라고 부르는 복부 지방, 지방간, 근내 지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게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은 결국에는 적당한 정도의 이 동화 저항들이 다 생겨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는 말은 결국에는 근육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아미노산이 충분히 있어도 근단백을 생성을 할 수 있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단백질, 그러니까 체중 1kg당 하루에 1.2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을 먹으면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초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자연스러운 음식을 먹는 방향으로 하면 되는데요.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는 간헐적 단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절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 다이어트를 억지로 하십시오, 열량을 줄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단순당과 정제곡물 또는 초가공식품 같은 것들을 우선 줄여서 전반적으로 인슐린 분비 양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내고, 그다음에 단순당 정제곡물이 사실은 혈당 변동성 만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증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식탐이 더 악화될 수가 있고, 혈당이 올랐다가 떨어질 때 그렐린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또 식탐이 증가되는데, 이런 효과들이 이제 자연스러운 음식을 드시면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빼야 되는 게 단순당 정제곡물이고, 그 다음에 가짜 식욕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간식을 먹는 것들 줄이고, 밤에 저녁 6시 밥 먹고 나면 다음날 아침까지는 속을 비워주게 되면, 그때 이제 점차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이제 내 몸의 시스템이 갖춰지게 되면 뭐 자가 포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AMPK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노화 속도 느리게 만들고, 여러 가지 또 인슐린 저항성 좋게 만들고, 또 AMPK 같은 에너지 센서들, 내 몸의 에너지 센서,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센서들이 활성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내 몸의 지방 호르몬의 밸런스도 좋아지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총 섭취 열량은 줄고 기초대사량은 늘어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어, 되었을 때, 교수님, 저 질문 네, 있어요. 네. 단순당과 정제곡물의 대표적인 것들 뭐 좀 예시주로 들으실 만한 게 아, 있나요? 네. 그러니까 단순당이라는 것은 네네. 이제 단당류와 이당류까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이당류에는 뭐 설탕이 대표적이지요. 그리고 단당류에는 포도당이 있고 이제 과당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순당은 이제 결국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혈당을 올리게 되고, 특히 액체 형태로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곧바로 이제 만들게 음료수. 되고요. 음료수. 네, 네네. 음료수가 대표적일 네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제 곡물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빵, 떡, 국수, 감자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제일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이 식품 매대에서, 그러니까 슈퍼 매대에서 판매하는 초가공 식품, 공산품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섬유질이 들어있지가 않고 단순당과 정제곡물과 몸에 해로운 지방을 뭉쳐서 결국에 형틀에 찍어낸 그런 음식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혈당을 매우 빨리 이제 올리고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이런 대사적인 굉장히 말하자면 가속노화를 이제 일으키고, 결국에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 제가 이거를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 점점 근육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또는 건강한 형태로 간이 처리해낼 수 있는 에너지의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고, 이제 안 좋은 형태의 지방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 혈당 변동성이 커지고, 그러면, 또 변동성이 커지면은 식후에 이제 혈당이 이렇게 보통 두세 시간 지나면 혈당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때 네. 이제 식욕 촉진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모든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개선 방향도 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일한 거고요. 그러니까 근육을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뭐 체중을 줄이지는 않되 체성분을 전환시키면서 대사 건강 자체를 이제 좋게 만드는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음, 이제 그 질문하신 분이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가장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체중의 레인지가 좀 위로, 조금씩 위로 올라갑니다. 네네. 젊은 사람들은 정상 체중이 제일 좋은데, 이 고령자로 가면 갈수록 약간 더 과체중이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제가 항상 동물성 단백질을 이제 60대 중반 되면 많이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잠깐 말씀드렸던 동화저항 현상 때문인데, 이 동화저항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여성은 에스트로겐, 그다음에 또 남녀 공이 성장 호르몬, 그리고 이런 인슐린 저항성, 이런 뭐 호르몬 체계의 변화와 인슐린 저항성, 그다음 만성염증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내가 섭취한 단백질을 근육의 단백질로 바꿀 수 있는 합성 능력이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은 절식을 하게 되면 근육은 더 빠지려는 경향성이 강해지고 기저 대비 단백질 합성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젊은 사람보다 노인은 거의 2배 정도의 단백질을 이제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혹시 이런 그럼 빨간 네. 고기, 뭐 소고기 이런 거 괜찮은 건가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항상 제가 대중 강연 같은 데서 강조를 하는 게 네, 저속노화 식사를 젊은 분들은 열심히 하시면 좋은데 네. 특히 노년기가 되면 될수록 동물성 단백질을 늘려야 되고 붉은 고기도 65세 이상이면 저는 많이 드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주로 드리고요. 붉은 어, 고기에는 특히 이 BCAA라고 해서 브랜치드 체인 아미노시드 가지사슬 아미노산인데 그 헤파톨로지 간에서도 많이 네, 쓰잖아요. 이게 저희도 결국에 붙였습니다. 네, 알부민을 올리기 위해서 많이 네. 사용하는데 이 BCAA라는 게 이 엠토르라고 해서 이 엠토르가 사실은 양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노화의 가속 페달이기도 해서 젊은 사람한테 엠토르를 너무 많이 높여주면 사실은 잠재적으로는 이제 암 발생도 증가될 우려가 있고 노화가 가속될 우려가 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노년기에는 이 엠토르가 어느 정도는 활성화가 되어줘야지 근단백 생성이 잘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루신을 위시한 이 BCAA이고 이 BCAA가 동물성 단백질에 굉장히 특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결국에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생각, 체중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다시 정리하자면 근육의 건강을 개선을 하고 그다음 근육을 많이 사용하고 전반적인 대사의 어떤 노화 상태라든지 또는 뭐 동화 저항 이런 것들을 개선해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면서 안 좋은 지방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또는 타버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식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동화정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네플디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 동화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무리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 원래 동화정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는 밥을 먹으면은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단백질, 근단백 합성 속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쭉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아침을 굶어버리면 한 번 이렇게 근육을 생성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 이게 근육이라는 게 생성도 있지만 분해가 있고 통상 하루에 한 300g 정도가 생성되고 분해되고를 이렇게 율동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8시간 동안 금식을 추가로 해준다라고 하면 정말 극단적으로 보면 하루에 100g씩 네트로 근육을 잃을 수가 있는 빠져. 거거든요. 네. 근데 계속해서 빠지는 속도는 유지가 되고 합성으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헐적 단식 같은 것도 이제 결국에 노년기나 아니면 대사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무리해서 하시는 게 좋지가 않고 지방이 타지 않고 근육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식단이나 운동, 수면 스트레스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을 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좋게 만들고 동화 저항을 해소한 다음에 자연스러운 정도의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간식 안 먹는 정도나 저녁 식사하시고 나서 뭐 야식 안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굶는 뭐 그 정도는 하시는 게 좋지만 이 지방간을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래서 삼시세끼 양질의 단백질을 잘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가 교수님, 제가 저도 네, 진짜 약간 노인분들이 문제가, 근데 물론 네, 칼로리 얘기도 하는데 단백질 드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네, 특히 할머니들은 단백질 자체를 진짜 못 드시는 것 같아요. 그냥 고기도 네, 싫고, 계란도 싫고, 단백질이 싫으시대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좀 뭐 추천해 줄 수 있는 음. 메뉴가 있냐, 아니면 억지로라도 좀 드시도록 해야 되나요?